네, 첫 번째 중국과 관련된 부분부터 소식 전해드릴게요. 김민아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국 증시가 많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인 정서상으로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조금 많잖아요. 네. 여기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구간에서 서방 쪽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라는 중국 정부의 멘트가 나왔는데 이 뉴스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China says it wants to steer clear of U.S. sanctions ove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중국 쪽에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사태에 있어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러시아 지원 철회 압박을 받은 중국이 우리는 전쟁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방의 경제 제재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을 기준으로 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은 스페인의 외무장관과의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거리두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에 가해진 서방의 경제 제재로부터 그 영향과 여파를 받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이번에 스페인 외무부 장관에게 이 왕이 외교부 장관이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왕이 부장은 또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 세계의 제재 조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3주 가까이 지속된 분쟁은 수년간 유럽의 안보 모순이 축적되고 심화된 결과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가한 일련의 강력한 제재를 타격으로 받고 또 점점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는 중국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게 되면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거고요.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서방 국가들의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았지만 서방 국가들이 언론을 통해서 조금 세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조만간 경제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보도들이 악의적인 미국의 허위 정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네,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화가 러시아를 조금 묶어서 서방 쪽에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좀 반박 멘트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회담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네. 미국에서는 어떤 입장 발표가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그냥 계속 같은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 백악관은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중국 당사자와의 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현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계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로마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서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에 대해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준 경제 제재로부터 러시아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멈추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전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동맹국들과 함께 강한 제재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 미국 정부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는데 이 중국과 미국이 아무래도 이 대만 쪽에서 조금 많이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외교적인 측면에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 상당히 또 곤란한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바로 또 외교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악화되고 있는 중국과 또 미국과 그리고 서방과 또 러시아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인데 눈치 잘 보면서 또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가장 시장에서 저희가 조금 안도할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Oil prices dropped 30% in a week. What gives? 이번 주만 해도 이 30%가량이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유 수출기국 오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원유 소비를 축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펙은 이날 발표한 원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원유 수요와 공급 전망치를 평가 중이라면서도 이번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뉴욕 유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자면 WTI 가격은 전장보다 6% 넘게 하락하면서 96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또 WTI 가격이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8일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오펙은 이번 갈등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 더 많은 하강 위험을 더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력까지도 더 강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오펙은 분쟁의 영향, 특히 인플레이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된다면 각기 다른 정도로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펙은 세계 거시경제 성장세의 극도로 높아진 불확실성을 고려하게 되면서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는 하루 420만 배럴에서 여전히 평가 중이라고 밝혀왔고요. 하루 420만 배럴 증가는 기존 전망치와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지정학적 위기가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이 더 명확해진다면 앞으로 수준의 전망치는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이 오펙이 평가 중이라고 말을 하고 또 수준의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 이 유가의 향방에 조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올라갈 때도 그렇고 빠질 때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원유가 주고 있는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가가 이제 하방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삼방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변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하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번에 오펙의 발언이 가장 컸지만 그 외에도 좀 다른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또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소식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4차 협상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번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중국의 신규 감염자는 5,15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날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로서 이 때문에 선전시가 봉쇄되기도 하고 여러 도시가 추가로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된 모습입니다. 중국 제조업 허브인 선전이 코로나를 이유로 봉쇄됐다는 소식이 나온 데 이어서 많은 지역에서 방역 수위를 높이면서 이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 케이플러의 원유 시장 담당 대표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폭넓은 봉쇄 조치로 인해서 추가 봉쇄의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이 에너지 수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원유 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4차 평화협정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 4차 평화회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완화가 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좀 반전을 보여줄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향방 중요합니다. 지금 2,000원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값이 정부에서도 유류세를 크게 인하해주겠다라는 예고가 좀 나온 상황인데요.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인플레 우려를 높이는 또 요인이기 때문에요. 네, 간밤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정이 되면서 저가 매수에 굉장히 활발하게 뉴욕 증시에서는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연속성 우리 시장까지 같이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요즘 참 답답한 투자가 또 반도체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좀 속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인텔 쪽에서 삼성의 계약인 왕좌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속도 내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권 발표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Intel commits $36 billion to making chips in Europe. 인텔과 EU 간의 이런 합작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바로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향후 10년간 유럽의 반도체 생산과 연구 개발을 위해서 800억 유로, 약 110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반도체를 이제는 EU만의 힘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럽연합은 앞서 지난달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응을 하고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U 반도체 칩법을 제공을 했고 또 반도체 부문의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430억 유로간을 투자하기로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번에 인텔이 나서게 되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 내 반도체 생산이 전 세계 생산량의 2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인텔 최고 경영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텔의 투자는 스페인에서 폴란드까지 유럽 전역에 걸쳐서 이뤄질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더 조화롭고 탄력 있는 공급 사슬이 필요하다면서 이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170억 유로간을 들여서 이 반도체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요. 프랑스에는 R&D 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등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에서도 이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큰 폭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차세대 유럽 반도체 생태계를 우리가 조성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와 함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인텔의 경쟁도 좀 볼만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인텔의 추격전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전략 방향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점검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센터에서 세 가지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